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대한민국의 놀라운 힘. 2. 중국과 무역 전부 끊고 모두 한국산으로 교체. 3. 한국형 사드 소름 돋는 한 장면.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함정에서 발사된 미사일 한 발이 날아가더니 상공에서 수직으로 고속 낙하해 표적함에 명중했습니다. 표적함은 흔적도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완전히 폭파됐죠. 한 치위 오차도 없이 명중했고 표적함이 폭파 후 침몰했기 때문에 이를 지켜본 참가자들은 상당히 놀랍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콜롬비아 해군이 생각보다 꽤 괜찮은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이날, 그러니까 콜롬비아가 해군 창설 200주년을 기념하는 훈련에서 선보인 미사일은 한국에서 수입한 미사일입니다. 바로 한국이 개발한 함대함 미사일 해성으로 불가사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어떻게 한국이 만든 미사일을 콜롬비아 해군이 갖게 된 것일까요? 이 미사일도 나리뇨함처럼 무상으로 공여해 준 것일까요? 지난 2012년 11월 30일 한국에는 흥미로운 기사 하나가 보도됐다가 즉각 삭제됐습니다. 바로 콜롬비아 해군이 한국에게 함대함 미사일을 발주했다는 기사였는데 즉각 기사가 내려갔던 이유는 아직까지 발주가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였습니다. 당시 이를 보도했던 코리아 헤럴드는 즉시 기사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죠. 그런데 그로부터 6년 뒤인 2018년 7월 TV조선은 단독 보도를 냈습니다. 해외에 수출한 한국 미사일에 대한 보도였는데 시험평가에서 명중률 0을 기록했다며 비판적인 내용이 쏟아졌죠. 당시 앵커는 우리 손으로 만든 신형 함대함 미사일이 최근 남미 국가에 수출됐는데 대통령이 보는 앞에서 한 발도 목표에 맞추지 못하는 망신을 당했다며 국내에서는 명중률 100%의 명품 무기로 불렸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고전했는데요. 그런데 이 망신스러운 명품 무기가 바로 해성 개량형입니다. 2012년에는 발주가 확정되지 않았지만 2018년에는 벌써 남미국으로 수출되어 시험평가까지 거친 겁니다. 의 보도를 조금 더 살펴볼까요? 당시 해성 제작업체는 해성 개량형 10여 발을 남미의 한 국가로 수출했는데 해성의 사거리를 좀 더 늘리고 주파수를 현지에 맞게 맞춘 업그레이드 버전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도착 즉시 대통령이 지켜보는 자리에서 두 발을 시험 발사했는데 모두 표적을 명중시키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명중률 0였죠. 앵커는 국산 명품 무기들에 대한 종합적인 진단이 필요해 보인다는 말로 보도를 마쳤는데요. 그런데 이 보도가 사실일까요? 아닙니다. 명중률이 제로였던 것은 맞지만 이는 해성의 센서나 추진체 결함 등 자체적인 문제가 아니라 아주 기초적인 운용 실수였습니다. 우리 기술진이 파견되어 해성을 들여다봤더니 아무런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고 결국 이는 콜롬비아 해군이 주파수를 제대로 맞추지 못해서 생긴 것으로 판명됐죠. 해성 자체의 결함이 아니라 아주 기초적인 수준의 운용 과실이었던 겁니다. 후에 주파수를 제대로 설정하고 진행한 훈련에서는 백발백중을 자랑했고 올해 연합해군훈련에서 한 발당 20억짜리 해성을 대놓고 자랑했는데요. 말도 많고 달도 많았던 이 해성을 좀 자세히 살펴봐야겠습니다. 이스라엘과 아랍 간의 중동전쟁이 발발한 1967년 전 세계는 짧은 기사 한 줄에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스라엘의 에일라트 구축함이 이집트의 어뢰정이 발사한 스틱스 유도탄에 맞아 폭파 후 침몰했다는 기사였죠. 덩치로 보자면 소파리 한 마리가 황소 한 마리를 쓰러뜨린 격입니다. 미사일로 함정을 격파한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지만 함대함 미사일의 위력을 크게 일깨우는 계기가 됐죠. 이에 자극을 받은 미국은 즉각 함대함 유도무기 개발에 착수해 하푼을 선보였고 1972년 12월 최초 발사에 성공한 이후 지금까지도 사랑받는 대표적인 함대함 미사일입니다. 한국 역시 미국산 하푼과 프랑스의 엑소셋 등을 도입해 사용했었는데 한국의 입장에서는 썩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너무 비쌌죠. 이에 함대함 유도무기의 국산화 꿈을 키우기 시작했는데 이 과정에서 비운의 무기 해룡이 개발됐습니다. 개발에 성공하고 시제품까지 만들었으나 전력화에 이르지는 못했죠. 사거리가 7km에 불과했고
레이저 유도 방식을 채택해 변화무쌍한 바다의 날씨를 견뎌내지 못해 바다에 해무라도 끼는 날이면 아예 먹통이 됐죠. 결국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개발만 해놓고 전력화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다 1990년대 초 해군에서는 다시금 국내산 함대함 미사일의 필요성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다만 해룡처럼 저가의 소형 미사일이 아닐 사거리 130km 이상인 최소 하풍급 이상의 순항유도탄을 원했죠. 그래서 개발하게 된 것이 해성입니다. 해성은 국방과학연구소가 LIG 넥스원 등 국내 방산업체의 참여 속에 1996년부터 개발을 시작해 2003년 8월 21일 70km 떨어진 목표물에 정확히 명중하면서 개발 성공을 알렸습니다. 무려 8년의 시간이 필요했죠. 최대 사거리 150km에 이르는 해성은 소형 고속칼부터 해군의 이지스함인 세종대왕 아래까지 장착 운용되고 있고 가까운 거리는 물론 최대 150km 떨어진 적함까지 공격이 가능합니다. 북한이 유도탄 고속정에 탑재한 스틱스, 스타이엑스 대한미사일보다 4배 이상 긴 사거리를 자랑하죠. 가장 큰 특징은 발사 후 만각 파이어 앰퍼샌드 포겟 방식의 유도 기법을 사용한다는 점입니다. 해성을 발사, 파이어 하고 나면 미사일은 타겟을 향해 알아서 날아가기 때문에 잊고 있어도 포겟도 괜찮다는 의미입니다. 스스로 알아서 표적을 향해 날아가 명중하기 때문이죠. 여기에 재공격 기능까지 갖추고 있기 때문에 목표에 명중하지 못했을 경우 다시 명중할 때까지 재공격을 시도합니다. 즉, 한 놈만 패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수면에 바짝 붙어서 날아가는 해면 밀착 비행, 즉시 스키밍 기능을 갖추고 있기도 한데요. 해수면을 스치듯 비행하게 되면 레이더 반사 면적이 작아지기 때문에 적 함정의 함대공 미사일이나 근접 방어 무기에 요격될 확률이 낮아지죠. 여기에 터보팬 엔진을 장착한 덕분에 마하 0.95 위속도로 적 함정을 타격할 수 있고 적 함정에 접근해 다이빙하듯 내려찍는 팝업 기동 기능까지 더해져 전 세계 각국에서 러브콜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유니타스 2023에서 콜롬비아가 해성을 선보인 덕분에 수출 문의가 꽤 들어오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주지하다시피 해성은 함대함 미사일인데 이를 함대지 미사일로 개량한 녀석이 있습니다. 과거에 비운의 무기로 시제품에서 끝냈던 해룡의 이름을 그대로 차용한 해룡 함대지 미사일입니다. 해성을 개량한 해룡은 GPS와 관성항법 유도장치를 장착해 적국의 연안으로 다가가 연안에 근접한 표적 및 지상의 주요 전술 표적을 타격하는 공격형 무기죠. 해룡은 폭발 즉시 장갑차를 관통할 수 있는 자탄 수백 개가 분산되어 폭발하기 때문에 축구장 2개 면적을 초토화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해룡은 경사형과 수직형으로 발사 방식을 변경하는 것이 가능해 함정 종류에 따른 탑재 제한을 극복한 국내 최초의 미사일로 알려져 있기도 한데요. 아마 콜롬비아 해군은 유니타스 2023을 통해 해군의 방어 능력과 해군력을 과시하려던 목적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단 한 발로 표적함을 침몰시킨 해성에 관심이 더 쏠리면서 오히려 한국 무기 홍보 현장이 되어버렸습니다. 과연 해룡도 예상치 못한 어느 날 해성처럼 등장해 한국 무기의 의상을 높여주는 날이 오게 될까요? 최근 한중 갈등이 역사상 최고 수준으로 격화되는 가운데 중국이 한국에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버렸습니다. 자, 그런데 한국이 기막힌 방법으로 중국에 보복골 시작했습니다. 하루아침에 중국 최우방국이라 불리던 수십 개의 국가들이 일제히 중국과 무역을 전부 끊고 모두 한국산으로 교체하겠다는 폭탄 발표를 해버리자 중국은 국가 파산이 사실상 확정되는 분위기입니다. 도대체 한국이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하루아침에 중국 최우방 10개의 국가들이 이러한 파격적인 집단 행동에 나서도록 할 수 있었는지, 여기에 한국이 얼마나 강력한 쐐기 한 방을 날렸길래 중국이 국가 파산이라는 사상 초유의 위기를 겪게 됐는지. 최근 한중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자 중국이 한국에 대한 보복을 시작했습니다.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의 비외교적 발언으로 한중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데 그동안 중국 정부가 과태료 폭탄 등으로 현지에 진출한 한국의 은행들의 목을 죄어온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 현지 금융당국은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이며 지난해 과태료를 대거 북과 한국 은행들에 너무나도 큰 타격을 입히며 들쑤셔 놓았습니다. 1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등에 따르면 중국 금융당국은 지난해 중국 우리은행과 중국 하나은행, 중국 IBK 기업은행에 총 1,743만 위안, 약 31억 원, 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또 같은 해 4월에 중국 국가외환관리국은 중국 우리은행의 국제수지 보고 및 통계보고 오류를 이유로 과태료 20만 위안, 3,600여만 원을 통보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6월에 베이징 은행보험감독국은 중국 우리은행의 개인 경영성 대출 자금 용도 확인 미흡과 외화지급보증, 내보회대, 취급소홀 등으로 과태료 90만 위안, 1억 6천여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9월에는 중국 국가외환관리국 광둥성 분국이 중국 하나은행에 외화지급보증 취급소홀로 1,576만 위안, 28억 2천여만 원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이는 외환은행과 통합한 하나은행이 출범한 뒤 해외 금융감독 당국이 하나은행에 매긴 과태료 중 단일건 기준 최대 규모였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중국인민은행은 중국 우리은행의 고객 신분 확인 의무 미준수 등을 이유로 과태료 198만 위안, 3억 5천여만 원을 부과했고, 이와 관련해 중국 우리은행 전 법인장은 과태료 4만 1천 위안, 700여만 원까지 별도로 통보받았습니다. 어이가 없죠. 중국 하나은행도 경영성 무업 대출과 관련한 내부 동제 취약으로 베이징 은행보험감독국으로부터 과태료 350만 위안, 6억 2천여만 원 과시정 조치를 요구받았습니다. 한국 은행들 입장에서는 하루빨리 중국에서 모두 철수해버리고 싶지만 중국 현지에 거주하는 한국인 교민들과 기업들이 있어 철수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중국 은행들로부터 대출을 받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차별을 당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죠.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중국에 있는 우리 기업의 주재원 7명이 회사에 이틀간 억류된 일이 밝혀지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중국 텐진에 있는 국내 가전업체 의니아전자의 공장 건물 2층 회의실에서 한국인 주재원 7명이 이틀간 억류됐습니다. 그제 12일 오전 중국 측 협력업체 임직원 50여 명이 갑자기 들이닥쳐 건물을 점거하고 출입을 막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현지 공안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아무런 조치도 없었습니다. 건물을 점거한 50명의 중국인들은 의니아전자에 돈을 내놓으라며 협박한 것인데요. 사실 의니아전자는 코로나19 등으로 경영난에 빠지자 지난 2월 공장을 중국 회사에 팔았습니다. 즉 의니아전자가 아니라 이를 인수한 중국 회사가 이들에게 돈을 줘야 하는데 이 50명의 중국인들은 엉뚱하게 의니아전자에 돈을 내놓으라며 이렇게 선을 넘는 행동을 한 것입니다. 의니아전자 중국 주재원은 나가지 못하고 회의실에서 계속 감금 상태에 있었고 화장실을 가더라도 얘들이 따라오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잠은 의자에서 그냥 쪼그려서 선잠을 잤습니다. 라며 공포에 휩싸인 목소리로 당시 상황을 생생히 전했습니다. 주중한국대 사관이 영사를 현장에 급파하고 나서야 상황이 일단락됐지만 한국 기업을 상대로 한 중국인들의 막무가내식 협박과 이를 그대로 방치하는 중국 정부. 마치 중국 정부가 이들을 뒤에서 조종해 한국 기업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을 가장 만만하게 본 것입니다. 미국이나 호주가 중국에 같은 조치를 취했을 때는 불평만 늘어놓더니 아무런 대응도 하지 못했는데 한국만 이렇게 만만하게 보며 온갖 보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한국이 기막힌 방법으로 중국을 국가 파산에 몰아넣는데 성공하며 대반전을 만들어냈습니다. 더 이상 중국이 감히 한국의 보복을 생각조차 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렸습니다. 현재 중국 내 경제 상황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부동산 붕괴와 감당 못할 정도로 큰 부채가 쌓이며 쑥대밭이 되었는데요. 이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회망이 바로 중국이 그동안 천문학적인 돈을 투자한 1대1로 국가들에서 돈을 만들어내 중국에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한국이 중국의 핵심 1대1로 국가들부터 시작해서 중국의 최후방국이라 불리는 이들이 한 번에 중국과 모든 교역을 끊어버리게 만드는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중국 외교관리들도 인정하는 중국 최고의 맹방이자 중국 정부가 추진하는 1대1로의 핵심 국가인 파키스탄. 중국이 무려 62조 원을 투자해 파키스탄의 상하 수도와 도로, 철도, 항만 등을 대규모로 건설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군사협력이 돋보이는 곳은 바로 세르비아. 세르비아와 중국의 대테러 특수경찰부대는 지난해 첫 테러 진압 합동훈련을 진행하며 신밀월을 과시하기도 했습니다. 중국의 대테러 경찰부대가 유럽에서 합동훈련을 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죠. 뿐만 아니라 세르비아는 중국의 군사용 드론 윙능 1호를 처음으로 수입한 유럽 국가로 꼽히기도 했습니다. 나이지리아는 2016년 극심한 경제난에 허덕일 때 중국의 구조 요청으로 800억 달러를 지원받은 바 있습니다. 석유가 풍부한 나이지리아에서 중국은 유전, 가스전 사업에 많은 투자와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중국 기업들이 나이지리아의 철도, 공항, 도로 등 부문을 중심으로 수십억 달러에 이르는 인프라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 중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중국으로부터 천문학적인 지원을 받으며 중국의 최우방국이라 불리던 국가들이 최근 갑자기 중국을 향해 폭탄 발표를 했습니다. 중국과 모든 무역을 끊고 이를 모두 한국산으로 대체하겠다. 라고 말이죠.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이들이 갑자기 중국을 배신했을까요? 친중국으로 유명한 세르비아가 러시아와 중국을 배신하기로 확정했습니다. 최근에는 러시아가 아닌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를 지원한다는 극비문서가 노출되기도 해 화제가 됐는데요. 유럽 내 44개 국가 중 우크라이나 침공에 러시아에 대한 서방 경제 제재에 유일하게 불참한 나라인 세르비아가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를 지원하기로 약속한 것으로 온라인 유출의 미 기밀문서에 나타났다고 12일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게다가 세르비아는 그동안 중국산 무기를 주로 수입해서 썼는데 최근 주변국인 폴란드 등이 한국산 무기를 도입해 전면 배치, 시범훈련을 시행한 모습을 보더니 중국산 수입을 중단하고 한국산 무기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국의 모든 인프라 건설을 맡기던 나이지리아도 중국과 거래를 갑자기 끊어버리더니 한국 건설사들에 모두 몰아주었습니다. 특히 대우건설은 지난 2일 나이지리아 국영석유공사, NNPC, 자회사인 카두나 정유화학, KRPC, 이 발주한 카두나 정유시설 긴급 보수 공사 계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는데요. 공사 규모만 무려 7천억 원이 넘습니다. 중국은 나이지리아 정부에 강하게 항의했지만 나이지리아 정부는 중국 고위 관계자를 만나주지도 않고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국 최우방국들이 일제히 한국과 손을 잡아버리자 중국은 국가파산이라는 역사상 최대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부동산 부실과 지방정부 채무 급증, 투자자금 이탈에 따른 위안화 가치 하락, 기업들의 실적 악화 등이 서로 맞물리면서 세계의 공장이라는 옛날의 화려한 명성도 퇴색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중국 1대1로 핵심 국가들이 갑자기 중국을 배신하고 한국과 손을 잡으면서 마지막 희망조차 사라져버렸습니다. 일각에서는 잃어버린 30년을 경험하고 있는 일본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우울한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을 완전히 쓰러뜨리기 위한 LG 위쐐기의 한 방도 나왔습니다. 세계 배터리 1위 기업 LG 에너지솔루션은 중국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과감한 결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를 위해 호주 등과 손을 잡았는데요. LG 엔솔은 호주 배터리 소재 장비 기업인 노보닉스와 인조흑연 공동개발 협약과 전략적 투자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인조흑연은 배터리 음극재의 핵심 소재로 지난해 기준 중국산 수입액 비중이 91.1%에 달했는데 이를 호주로 대체한다는 것입니다. LG전자도 중국을 손절해버리고 중동과 아프리카 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하기로 했습니다. 현지화 맞춤 경영 전략으로 아프리카에서 최적화 제품을 생산하는 데 성공하며 최근에는 중국산 전자제품으로 도배됐던 아프리카에서 LG 열풍이 일어나며 중국 기업들이 막대한 타격을 입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달 30일 오후 충남 태안군에 있는 국방과학연구소 에드 만흥종합시험센터서 놀라운 시험 발사가 있었습니다. 이곳에는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엄동환 방위사업청장, 박종승 에드 소장 등 국방과학연구소 연구진과 취재진 등 수십 명이 모였습니다.
이곳은 바로 LSAM 종합유도 비행시험의 전과정이 공개되는 자리였습니다. 바다가 바라보이는 센터 중앙에 설치된 대형 화면에는 서해 중부 해상에 떠있는 바지선과 서해 남부 무인도에 대기 중인 이동식 발사대가 나타났습니다. 이번 시험은 북한 탄도미사일을 모사한 표적탄을 탐지 추적하고 목표 고도에서 실제 요격하는 실전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바지선 발사대에는 장거리 지대 공유도 무기, LSAM, 요격탄이, 이동식 발사대에는 요격 대상인 표적탄이 각각 장착되었습니다. 북한 탄도미사일을 모사한 표적탄이 발사되자 LSAM의 다기능 레이더가 즉각 이름 탐지에 화면의 정확한 위치를 표시했습니다. 이어 발사 신호와 함께 요격탄이 발사되자 얼상감지 장비, 토드, 화면에 비행 궤적이 잡혔습니다. 추진기관 1, 2단, 과직격자율 비행체 KV-3단으로 구성된 요격탄은 1단 로켓 분리점이 단 로켓 분리에 이어 KV가 분리되었고 표적탄과의 거리가 좁혀지더니 공중에서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한국군 미사일 방어의 핵심이자 한국형 아이언돔이라 불리는 LSAM의 네 번째 탄도미사일 요격 시험이 성공한 순간이었습니다. 추진기관 1대2단, 과직격자율 비행체 KV-3단으로 구성된 요격탄은 1단 로켓 분리점이 단 로켓 분리에 이어 KV가 분리되었고 표적탄과의 거리가 좁혀지더니 공중에서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한국군 미사일 방어의 핵심이자 한국형 아이언돔이라 불리는 LSAM의 네 번째 탄도미사일 요격 시험이 성공한 순간이었습니다. 생중계 화면을 보던 관계자들은 크게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특히 이 실험을 주관하는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성공 후 벅찬 감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LSAM 탄도미사일 요격탄은 1, 2단 추진체가 분리되면 요격 지점까지 비행, 저 미사일을 직접 타격해 파괴하는 직격 비행체를 탑재합니다. LSAM에는 고도 50-60km를 비행하는 탄도미사일을 탐재해 추적하는 시커, 정밀 추적기와 탄도미사일에 부딪혀 파괴하는 직격 비행체가 들어가 있는데 이 핵심 장치 2가지가 순수 국내 기술로 개발되었습니다. 이런 성능을 가진 무기를 개발한 국가는 미국과 이스라엘에 이어 우리나라가 세 번째입니다. 한국에 배치된 사드는 고도 40에서 150km의 상층부를 방어할 수 있는데 사실상 북한의 장사정포는 이렇게 높은 고도로 날아오지 않기 때문에 사드로는 막을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발사한 장사정포가 정점 고도를 찍은 후 하강할 때 고도 50에서 60km에서 요격하는 무기가 바로 LSAM으로 만약 LSAM이 요격하지 못하는 미사일은 고도 40km 안팎에서 패트리엣, 패기, 팩3 및 국산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 MSAM, 개량형인 천궁이 가요격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사드, LSAM, 패트리엇, 천궁이가 모두 배치된다면 북한의 미사일을 모두 막을 수 있는 다층적인 방어체계가 구축된다는 것입니다. 이번 성공에 따라 LSAM은 추가 신뢰성 검증 등 올해까지 시험 평가를 종료하고 내년까지 체계 개발을 끝내기로 했습니다. 2019년부터 시작된 체계 개발이 5년 만에 종료되면 양산 단계에 착수하는데 정말 놀라운 속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향후 LSAM은 시험 평가를 거쳐 내년 개발 완료 후 2025년 양산에 착수하여 전력화 계획에 따라 2020년대 후반경 군에 배치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금 한국의 LSAM 개발에 미국도 놀라는 분위기입니다. 이종석 국방부 장관은 LSAM의 요격 고도는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THAAD 사드에 버금간다며 추후 다음 단계인 LSAM-2까지 만들어지면 사드 수준과 똑같을 것이라고 자신했습니다. 방산업계 관계자도 미사일을 고고도에 올리는 기술은 아직 좀 차이가 나지만 레이더 자체만 놓고 본다면 LSAM-2 사드에 결코 밀리지 않는다며 레이더 분야 최강국인 미국이 약 10년간 10조 원을 들여 개발한 기술 수준을 우리는 더 짧은 기간에 10분의 1 가격으로 성공했다며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우리나라의 레이더 개발 역사는 약 30년으로 방산 선진국들에 비해 굉장히 짧지만 그 성과만큼은 전 세계 방산 역사상 손에 꼽는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의 LSAM 시험 발사 성공을 가장 눈여겨보는 나라는
바로 한국산 무기를 대거 도입한 폴란드입니다. 지난해 말 폴란드 매체 디펜스 24는 불을 뿜은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보다 더 높은 곳을 목표로 하고 있는 대한민국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했습니다. 이 매체는 한국이 LSAM 시스템을 이용한 미사일 요격 테스트가 성공적으로 이뤄졌다면서 LSAM은 북한의 미사일 위험으로부터 대한민국을 보호하기 위한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KAMDV 일부를 구성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또한 사드, THAAD,가 방어할 수 있는 존을 부분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미사일 방어체계를 자력으로 갖추게 되었다는 점에서 한국인들의 자주 국방 역량 강화는 매우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지난해 세 번째 요격 시험을 성공하자마자 폴란드 매체는 이를 대서특필했는데 이번 시험도 끝나자마자 폴란드는 폴란드 방공망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라는 주제로 토론회가 펼쳐졌습니다. 여기서 진행자는 공중 및 미사일 방어가 폴란드 군대 현대화의 우선순위라고 말했고 여기에 참석한 고위 군장성들은 모두가 대공방어가 중요하다고 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폴란드는 지난해 공개적으로 천궁2에 대한 관심을 표명했습니다. 폴란드 국방부가 천궁2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도입하기로 결정했던 미국의 패트리어트 지대공 유도미사일의 납기가 지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폴란드는 2017년 미국으로부터 패트리어트 요격미사일 2871을 도입하고 2025년까지 8개 포대를 실전 배치할 계획이었지만 아직 미국으로부터 단 한 대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최근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우크라이나에 추가로 지원하기로 해 폴란드 납기는 더 지연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지난해 말 폴란드 영토에 러시아 발사로 추정된 미사일 잔해가 발견된 바 있어 불안한 상황인데 전쟁이 더 커지면 언제든 러시아가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상황이라서 마음이 급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이 빠르게 LSAM의 네 번째 요격 실험을 성공했다는 소식은 지금 폴란드 입장에서는 주목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은 정해진 납기 내에 빠르게 줄 수 있는 유일한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폴란드가 도입을 검토하는 천궁-LL는 2021년 아랍에미리트, UAE에 수출하는 데 성공했으며 사우디아라비아도 UAE의 뒤를 따라 선정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천궁2보다 더욱 높은 고도의 요격을 위해 개발 중인 LSAM, 장거리지대 공유도 무기, 이나 LSAM-2까지 나오면 이제 중고도 고고도 요격 무기까지 수출 대상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형 아이언동으로 불리는 LAMD, 한국형 장사정포 요격 체계까지 개발이 완료되면 천궁2, LSAM, LAMD를 패키지로 묶은 탄도탄 다중요격 체계를 수출할 수 있게 된다고 했습니다. 한국형 장사정포 요격 체계가 성공적으로 개발되고 있다는 소식에 현재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는 나라가 북한 말고도 있습니다. 바로 중국입니다. 중국과 인도는 러시아의 사드라 불리는 지대공 미사일 S-400을 도입해 배치해놨습니다. 그동안 S-400은 탄도미사일부터 순환미사일과 특히 스텔스기까지 잡는 세계 최고의 대공방어 시스템으로 러시아가 자랑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제공한 하이마스 다연장 로켓을 전혀 방어하지 못하면서 엄청난 굴욕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하이마스를 가지고 S-400 대공방어 시스템을 뚫고 러시아군의 지휘부를 비롯한 무기창고 등 주요 군사 목표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사실 중국은 S-400을 도입해 한반도 쪽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한국 내 사드 배치를 절대 반대했지만 자신들은 S-400을 배치하면서 우리나라 연공에서의 제공권을 제한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S-400의 실체가 드러나면서 러시아만을 믿었던 중국의 고민이 커지고 있으며 과거 러시아 S-300의 기술을 사들여 천궁을 개발한 한국은 정반대로 기세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개발한 천궁은 러시아의 기술을 한층 업그레이드한 것으로 대공 담지, 추적, 유도에 사용되는 레이더의 성능이 더욱더 탁월하다고 했습니다. 이번 한국의 LSAM 미사일 실험 성공 소식에 많은 방산 강국들이 놀라고 있고 주변국들은 한국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